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품 아르테미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201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도 아르테미신입니다. 암 환자에게 쑥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품, 그러면 저는 제 1번으로 쑥을 추천하거든요. 쑥은 아르테미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아르테미신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거든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201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 주제도 아르테미신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쓰겠지만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게 아르테미신이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을 살펴보면 활성산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증식을 억제를 하고, 특히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이 쑥이 가지고 있는 아르테미신이 저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보면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항암 성분들을 또 같이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봄에 나오는 제철 음식 중에서 가장 항암 음식으로 제 1번으로 추천한다면 저는 쑥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또 쑥은 요즘에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쑥이 바로 개똥쑥이에요. 개똥쑥이 그러면 다른 쑥하고 차이가 뭐냐? 바로 아르테미신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다른 쑥에 비해서. 한의원 같은 데서는 그 좌운이라 해 가지고 이걸 태워서 연기를 쪼이는 이런 방법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차라든지 아니면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쑥은 우리 친근하잖아요. 쑥떡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쑥국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쑥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나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쑥을 가지고서 하는 요리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식도락도 즐기면서 또 암 치료도 하고 또 암 예방도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쑥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쑥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되게 이제 익혀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큰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데, 일단 쑥에도 쓴맛이 있잖아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쓴맛은 한맛을 입맛을 돋구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많이 먹었을 때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위가 안 좋은 분들, 수술 끝나고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항암을 하고 나서 아직 어떤 위장장애에 대한 부작용이 회복이 덜 된 분들, 이런 분들은 과량 섭취하는 것은 좀 주의하시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많이 먹게 되면 안에서 어때요?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스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물로 암 환자 밥상 어떻게 차려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나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익히지 않고 그냥 나물 무쳐서 먹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너무 쓴 거는 어때요? 그냥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데쳐서 먹을 수도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나물들을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저는 이제 비빔밥처럼 해서 먹는 게 상당히 효과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단들을 같이 섞었을 때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섞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중복되는 것은 함량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인의 밥 중에서 가장 요즘에 K푸드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잖아요. 저는 비빔밥을 상당히 권해요. 그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암 작용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 제철 음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안 먹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철 음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효능, 성분들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건 그게 제철이에요. 우리가 봄에 먹는 제철 음식, 여름에 먹는 제철 음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자분들이나 또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꼭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권하고, 요즘에는 또 봄이잖아요. 이제 막 나오니까 또 봄에는 워낙 종류가 많아요. 이런 각각에 대한 풍미라든지 또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치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봄은 정말 여러분들 치료하는데 좋을 때예요. 또 운동도 해서 한번 곁들여서 해보세요.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염분 섭취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음식이 보면은 이제 젓갈류,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젓갈류 하다 보면 젓갈이 우리 만들 때 이게 젓갈이 이게 생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막 엄청 많이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그래서 그 썩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그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금 농도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짠 걸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음식에다 다 간을 다 해요. 밥 빼놓고는 다 간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소금 뿌려갖고 먹고, 뭐 김치를 먹어도 다 소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음식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소금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면 이렇게 젓갈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반찬이고 뭐든지 간에 우리 소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짜지 않은 정도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람수로 이것을 한다면 한 3g 정도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고, 내가 조금 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은 짠맛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암 환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짠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짠 것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이럴 때는 주변에서 어떤 그 염도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아니면 그 환자의 미각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것은요,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미각이 돌아와요.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가 미각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먹게 되면 미각 개선이 돼요. 그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짜요. 그래 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짜져야만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짜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때 저는 이제 미각을 한 번씩 좀씩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미각이 원래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어느 정도 간간한 맛이 든다고 할 때는 이미 소금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조리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이 막 음식이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 미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럴 경우에도 이제 미각 개선을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짜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소금은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설탕 섭취가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탕은 그 가장 안 좋은 당분 섭취로 보고 있잖아요. 설탕은 이탄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탄당인데 이제 이게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분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단당류로 분해가 돼야 우리 몸에 들어가지만 설탕이 분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탕은 되게 우리 그 몸 안에 들어가면, 장에 들어가면 유해균들이 이걸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탕을 많이 넣어주면 유해균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이게 단당류로 쪼개지니까 이 단당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혈중의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밥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설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금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뭐예요? 되게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설탕이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암 치료에는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설탕이 가장 유혹도 많으면서 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먹고는 싶지만 먹어서 내 몸에서 암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약 비슷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내가 암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제 1번으로 피해야 될 음식이 설탕이라고 봅니다.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 꿀은 먹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꿀하고 설탕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서 꿀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날이 뜨시니까 항상 꽃이 많이 있잖아요. 사시사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따로 설탕을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꽃이 없어요. 그럼 벌이 먹고 살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때요? 볼통에다 설탕을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꿀은 설탕 덩어리라고 봐야 하잖아요. 이건 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꿀은 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꿀하고 설탕하고는 다르죠. 꿀들을 보면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꿀을 전에 제가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양봉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밑에가 좀 덩어리 같은 게 쫙 깔아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게 설탕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탕 덩어리인지 아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들이 보면 꼭 설탕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하여간 설탕하고 꿀하고는 완전 성분이 다르죠. 하나는 과당이고 하나는 설탕이니까 완전히 다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꿀하고 설탕을 어느 게 좋은가?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꼭 그걸 구분한다면 꿀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꿀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 성장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단지 뭐냐면 혈중 농도, 혈당을 높이는 그게 타임이 좀 더 늦어요. 이용하는 혈당이 좀 더 빠르겠죠. 과당은 조금 더 늦고 그 차이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암에는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빠진 체중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체중이 많이 빠지죠. 체중이 아무리 이렇게 비만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체중이 많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체중과 암에 걸리고 난 후에 체중이 있어요. 그럼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암을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중을.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옛날 내가 비만했던 시절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적정한 라인이 어딘 건지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시고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암 때문에 살이 빠졌는데 암을 낳으면은 옛날 체중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예,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고 나면은 빠지는데 지방만 빠지면은 좋겠죠. 한마디로 다이어트 하는 효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빠져버려요.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훌쭉해져. 그런데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뭘 많이 먹어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암 수술하고 나서 잘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잘 먹는 게 좋아요. 잘 먹어야죠. 그러면 어떤 게 잘 먹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막 고기 먹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막 너무 빠져서 오늘은 삼계탕, 또 내일은 뭐 불고기, 모레는 생선, 그 다음 날은 뭐 염소 이렇게 막 계속 먹었대요. 그랬더니 체중이 좀 올라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은 체중이 늘었다고 했을 때 뭐가 늘었을까요? 근육은 하나도 는 게 없어요. 지방만 늘었어요. 그러면 지방이 늘면은 우리가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비만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분들, 인슐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요인도 되거든요. 지방에. 그 다음에 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저장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방만 쌓아지는 거예요.
체중을 늘리려면은 암 환자들 체중 늘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런 지방이 아니에요.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게 하는 게 식사법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고기만 많이 먹으면은, 그래가지고 체중 늘리면은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나빠요. 차라리 안 먹어서 지방이 안 쌓이는 게, 체중은 덜 올라왔더라도 지방이 안 쌓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환자들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체중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 이제 내 체중이 올라온 거 보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근육을 늘려야 돼. 근육을 늘리려면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해야죠. 그럼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운동해가지고 체중을 늘리려면 그래도 근육을 늘리는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건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지방을 늘릴 때 필요한 재료하고 근육을 늘릴 때 필요한 재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음식으로 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근육을 늘려야 되고, 또 뭐냐면 근육을 늘리려면 내 머리가 근육을 늘릴 수 있게끔 내 머리에 자극이 가야 됩니다. 운동도 자극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적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귀찮아요. 세상이 귀찮아. 뭐 그런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러면 의욕도 없어. 그럼 근육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 머리에서는 근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뭔가 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첫째, 기분이 좋아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했을 때 세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재료들을 그때 넣어줘야 돼요. 그때 넣어주는 게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수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류만, 고기만 많이 먹어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체중 빠지는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하지만 항상 체중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쭉 보면서 보면은 식단 관리를 못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오는 환자들하고만, 그 환자들이야 전체 환자들에서 극히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해요?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학에서도 식단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평소 때 생활하는 대로 돌아가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책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봐가지고 뭐가 좋다 하는데, 뭐 한 1년, 2년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제발도 안 해? 그러면 나는 다 나왔는 모양이네? 나 그럼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고기도 좀 먹어야지. 또 뭐도 먹어야지. 이런 상태로 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 환자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절대 재발 전이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하다 보면은 이제 음식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음식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냐면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서 면역을 살려가지고 혹시 내 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단을, 이렇게 항암 식단을 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한다면 환경을, 내 몸 안에 암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게 전체로 볼 때 이런 식단을 관리를 하는 분들보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몇 년 동안 암을 이렇게 투병 생활을 했음에도 이 병원에 왔는데 너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말 안 해줘서 난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럴 때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우리가 암이라는 병이 상당히 중한 병이잖아요. 잘못하면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이렇게 소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반면에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생활 자체가 틀에 딱딱 맞아야 돼요. 이 틀을 벗어나는 게 싫어하는 분들, 또 검사 날짜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그 검사 데이터
수치가 3개월 전에 얼마였는데 이게 얼마 올라갔어. 단 1, 2가 올라가도 아주 예민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음식이라든지 이게 철저해요. 저희 육식 절대 안 먹는다. 짠 거 안 먹는다. 예? 난 고기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수면도 어떻게 한다.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데, 이렇게 특히 음식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환자분들이 전체 환자로 볼 때는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서는 또 너무 극단으로 간 분들도 있다. 근데 우리가 적당하니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심지어는 잘 먹는다는 개념을,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잘 먹는다는 개념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먹는다는 음식을 관리한다면서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살이 안 빠져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암 환자가 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살을 찌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채식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몇 가지만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 환자분들한테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음식은 하루에 3번을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중간에 약을 빼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음식은 잊지 않고 먹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이 약이 되게 바꾼다면 그게 암치료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하루에 3번을 먹지만 어때요? 약만큼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장장애라든지 그런 부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하게 내 생명을 유지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에너지만 만드는 재료라면은 괜찮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내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밥이 아니고 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빼먹지 않고 먹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수술,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 당신은 암을 위해서, 암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제 1번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내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음식을 먹는데 혼자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뭐가 틀렸는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생각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책도 좋고 방송도 좋고, 또 요즘에는 음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이런 부분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안 간 부분이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루에 3끼 먹는 밥이 꼬박꼬박 먹잖아요. 이게 약이 되게끔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정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음식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암에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의 통계 자료를 내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우리 통계 자료라는 게 딱 음식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암 환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도 같이 겸해주고, 그러니까 음식만의 효과는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다 보면 종합적으로 이제 나올 때, 어쨌든 그래도 관리를 했던 분들이 조금은 치료에 효과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면역 검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더라도 좀 더 높게 나오고, 관리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면 되게 이렇게 관리했던 분들이 꾸준히 관리하면서 보면 재발이나 전이를 안 되고 계속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많이 있죠. 뭘 먹으면은 이 성분, 이 안에 성분이 들어가지고 효과가 몇 프로의 생존율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했느냐? 그렇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못하지만 제 임상 우리가 꾸준히 환자를 봐온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온 분들이 보면 조금 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치료율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환자 중에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주 관해된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지니까 서서히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원래 하던 일이 있거든요. 일을 일단은 이게 완전히 최소한 저는 이제 5년 이상의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일을 했으면 바랬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관리도 뭐 안 먹던 이제 고기도 좀 먹고 뭐 비행기 타고 놀러도 좀 가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도 좀 하고 그러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인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3개월 전까지 병원 왔다는데 안 좋아졌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3개월 전부터 제가 워닝을 좀 했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뭔가 조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장애물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관리를 지금까지 잘했는데 폐암이라는 게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전부터 계속 피로를 좀씩 느껴온 거예요. 피로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은 일이 많으니까 이제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암 쪽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려대로 한 3개월 동안 안 오던데 그 사이에 나빠져가지고 그리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라는 게 관리를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안 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을 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음식하고 저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런 케이스 있었죠.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고 그 환자는 난소암이었는데 완전히 그 처음에 사기였어요. 사기였는데 의외로 뼈 전이 돼 있는 것도 사라지고 경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 환자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 이야기를 맨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경과가 좋았죠. 그런데 이제 직장에 복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하고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좋아져 갖고 직장에 복귀를 할 거다 의욕을 내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한 거죠.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와서 팔로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다시 쉬면 좋겠다. 근데 그 직장 생활이 본인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주말에 이렇게 병원에 오면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와요.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는 음식을 갖다 어때요? 자기 집에서 혼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맞춰갖고 해 먹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회식 같은 데 있으면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리듬이 다시 깨진 거죠. 6개월인가 1년인가를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고 나빠졌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다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을 해볼 때는 그 영향이 컸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환자한테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5년, 10년 관리한다면 포기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재발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시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재발 전이 될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넘으면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80%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20%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그래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제 5년이 넘으면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보험 환자 우리나라 제도상 산정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산정특례가 우리가 암이나 이런 중증에 걸렸을 때 5년간 의료보험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나요. 5년 있으면. 이게 끝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완치가 아니거든요. 5년 우리가 국가에서 5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정특례 갖고 혜택을 주는 거지.
그게 암이 다 나왔다는 상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나왔다. 나 옛날로 돌아간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가 80%예요. 나머지 20% 가능성이 있어요. 이 20%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20%가 남았는데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암은 평생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걸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암을 관리해서 암이 재발이 안 되고 나으면 다른 질환들이 다 좋아져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 좋아져요. 당뇨가 있었다. 당뇨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자가면역 같은 게 있는 사람들에게 대사성 질환서 이런 것도 다 좋아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때요? 암 걸리고 나서 평소에 암에 안 걸렸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수명이 암에 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어요. 다른 만성 질환을, 내 수명을 갉아먹는 질환들을 오히려 치료가 돼가지고 더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암을 관리하는 것은 평생 관리하는 게 좋겠고, 이 평생 관리가 내가 다른 만성 질환들, 내 노후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질환들, 내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는 질환들까지도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암을 5년이고 10년이고 자신 있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